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약속 있는 분들은 여유롭게 나오셔야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을 두고 코레일과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당장 오늘 퇴근길부터 혼란이 불가피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주말 아침에는 반짝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고 점차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강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에 경기와 충남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 지방으로 확대할 전망인데 일부 지역은 비나 눈이 금요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 눈으로 내린다면 강원 영서남부와 제주도에 1에서 3cm,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난번과 같은 폭설 수준은 아니지만 저녁 퇴근길과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비와 눈이 살얼음을 만들 수 있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서해상의 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면서 5일 목요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중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은 눈이 내려 쌓이진 않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경기 북동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 속에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강원 영동 지방은 눈비 예보 없이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이후 주말에는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력당국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 오전으로 92.8에서 97.8 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한파가 닥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극한 상황의 경우 전력 수요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전력당국은 지난해 겨울철보다 5기가와트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10.2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겨울에는 정기 정비에 들어가는 세울 1호기를 제외한 원전 23기가 모두 가동됩니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마지막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KTX와 무궁화 등 전국 모든 노선과 수도권 1, 3, 4호선 일부 구간 운행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코레일과 임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철도공사는 철도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부와 코레일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장 오늘 첫 차부터 출근길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도 평시 인력의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1345선과 경의중앙선, 수인 분당선 등은 출퇴근 시간대엔 평소 대비 60%, 전체 시간대로는 76% 수준으로 운행량이 줄어듭니다. 또 KTX는 평소에 67%,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와 62% 수준으로 운행이 축소됩니다. 파업기간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전액 반환되고 승차권을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대부분이 포함되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총파업을 예고해 당분간 출근길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근무할 전공의 6,95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인원은 인턴이 3,356명, 1년차 레지던트 3,594명입니다. 각 병원은 오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19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그제 개헌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들어간 여파로 의사들 반발이 더 커진 상황이어서 전공의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처단한다는 개헌 포고령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냉랭한 의정 갈등 국면에서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엔 의료계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떠난 전공의를 직접 겨냥한 내용입니다.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에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 의정 갈등 상황을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초강경책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당장 하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5명 후보들도 반민주적 발상이다,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 됐다는 등 한 목소리로 계엄 시도에 대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처단 대상으로 몰린 전공의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독재에서 물러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형 돌발 악재가 더해져 향후 전공의들이 복귀하거나 의정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가 이 전공의를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처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전공의라는 신분을 갖고 싶을까? 전공의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계엄령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포고령에 콕 찍어 의료인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경위를 묻는 언론 질의가 이어졌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과학기술계 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서를 토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아니면 국회는 즉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질차에 돌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라고 나섰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 안녕을 연구하기 위한 R&D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노조의 조합활동 탄압과 함께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그제와 어제 많은 시민이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와 뉴스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네이버 뉴스 페이지는 역대 재해 재난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접속량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뉴스 페이지만 보면 트래픽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용자 폭주로 한때 카페 접속과 뉴스 댓글 달기 등 일부 기능에 장애를 겪다 2시간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구글에서도 계엄 선포 뒤 계엄령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검색량이 200만 건을 넘어섰고 김용현, 한동훈,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등 계엄 사태 관련 단어는 모두 검색량이 1000% 이상 늘었습니다. 황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감퇴하는 질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주사 방식이 아닌 눈에 안약을 떨어뜨리는 점환 방식의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과 더불어 노년기 3대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눈의 뒷면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감소하고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질병입니다. 전체 황반변성 환자의 90%는 건성인데 현재 치료제는 눈에 직접 주사로 놓는 방식이어서 환자의 불편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에 투여하는 방식의 건성 황반변성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황반변성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토올 유사 수용체의 염증 신호 전달에 주목하고 이 신호 전달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탐색했습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지만 과도한 염증 반응은 중증 염증 질환을 일으킵니다. 연구진은 우선 자연계에 존재하는 토올 유사 수용체 염증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비슷한 구조의 펩타이드 19만 개를 구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증 신호 전달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해 염증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최종 펩타이드 물질을 출현했습니다. 톨라이크 수용체는 밑에 어댑터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하위 신호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든 펩타이드는 그 어댑터 단백질과 톨라이크 수용체 사이의 결합에 끼어들어서 둘이 결합하지 못도록 막아서 염증 신호를 막게 됩니다. 연구진은 발굴한 펩타이드 물질을 건성 황반변성을 유도한 지위의 눈에 넣어 치료 효과도 검증했습니다. 펩타이드는 5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크기가 작아 세포에 잘 들어가 약물 전달 효율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유도된 쥐에 눈에 이제 점환 형식으로 그 약물들을 투여를 했을 때 실제 건성 황반변성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제 그 병리학적인 그런 증상들이 저희 펩타이드를 투여했을 때 깨끗하게 이제 치료가 되는 효과들을 확인을 했고요. 연구진은 개발한 물질을 상용화를 위해 국내의 제약사와 손잡고 글로벌 임체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이 1년 전보다 0.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 확률은 암과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생명표를 발표했습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입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80.6년, 여자가 86.4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했습니다. 남녀 간의 기대 수명 격차는 5.9년으로 0.1년 증가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남자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1%로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폐렴과 심장 질환 순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암과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 확률이 높았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청소년 자녀의 머리 위를 맴돌며 모든 일에 간섭하는 부모를 뜻합니다. 이젠 성인이 된 직장인 자녀의 회사 생활까지 개입한다고 해서 뉴 헬리콥터 부모란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이 학원에 가야 하니 야근 좀 빼달라. 사표는 아빠의 내가 대신 써서 내겠다. 우리 애가 힘들어하니 다른 부서로 바꿔달라. 실제로 기업 인사팀에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 부모가 따라와 대기실에 같이 들어가려는 일은 공채 때마다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한 일간지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100대 기업 인사 담당자 35%가 직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락한 이후에 80%가량은 문의였는데 부서 이동, 급여, 휴가 등 다양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F학점 철회해달라는 등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대학 교수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감춘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젠 직장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의존하는 어른이 캥거루족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리콥터 양육이 손주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대신 내주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헬리콥터 조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건수는 2만 7천 건 정도, 건당 평균 증여 액수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된 뒤에도 계속 돕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신만큼의 사회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심리적 요인에 더해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불안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부모님 세대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좀 이루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도 이걸 같이 누리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성장기다 보니까 이게 충족이 되지 않고 그 염려가 되다 보니까 본인을 가진 것들을 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직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마다 진행하는 수학과학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초중학생이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 4학년 학생들은 58개국 가운데 수학은 3위, 과학은 2위에 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역시 44개 나라 가운데 수학 3위, 과학 4위로 모두 4년 전과 순위가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우수, 수월 등 5개 단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학생의 과반 이상이 우수와 수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수학과학 실력 순위는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평균 점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의 경우 2015년 6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져 지난해 594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수학과학 흥미와 자신감은 여전히 세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흥미 척도는 세계 58위로 꼴찌였고 자신감도 50위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과학 과목 자신감 역시 26개 나라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는데 설문조사에서 중2 학생의 44%가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66%는 과학에 자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모두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 척도 점수는 4년 전보다 올랐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과목인 수학과 과학. 전문가들은 문제 하나 더 맞히는 게 중요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학과학 본연의 즐거움을 가르쳐 흥미가 생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쪽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할 쌍둥이 위성 프로바 3호가 오늘 오후 7시 38분 인도 사티시 다완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 오후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쌍둥이 위성 가운데 한 개 위성의 예비 추진체에서 이상이 발견돼 한 차례 발사가 지연된 겁니다. 프로바 3호는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위성 한 쌍으로 지구에서 약 6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에서 두 위성이 150여 미터 간격으로 편대 비행하면서 태양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한 개 위성이 인위적으로 태양을 가려 개기일식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나머지 한 위성은 가려진 태양 주변으로 보이는 코로나를 관측하는 방식입니다.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면 태양 폭발과 같은 태양 활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대규모 정전이나 GPS 오작동 등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를 모두 충족하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충남대 공동연구팀은 은 나노 입자를 활용해 리튬 친화적이면서도 신축성 있는 은 나노 입자 매트릭스 전극 구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전극 구조를 적용했더니 리튬 전지 음극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연결망이 끊어지지 않아 성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공정이 복잡해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리튬 금속 전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김범준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범준 교수는 이라듐 산화물로 이뤄진 양자 물질에서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예측됐던 스핀 네마틱상을 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관측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세계 세 번째로 고분해능 X선 산란 분광기를 개발하고 이를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구축해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또 이리듐 산화물의 스핀 공간 구조를 해독해 여러 개 스핀 사이에 양자 얽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인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뽑아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는 상입니다. 2024 대한민국 패션대상 시상식에서 파츠파츠 임선옥 대표와 더 네이처홀딩스 박영준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어제 오후 섬유센터에서 패션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총 122대 1의 경쟁률을 뚫은 K-패션 오디션 대통령상 수상은 글로벌 브랜드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본봄 디자이너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은 지속가능한 성장 비즈니스 경쟁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세컨드 아르무와 유수민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며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전시회 CES 2025에서 홈 AI 전략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CES 2025 초대장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프레스 콘퍼런스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경험과 혁신의 확장으로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프레스 콘퍼런스는 CES 2025 개막 하루 전인 내년 1월 6일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열리며 삼성전자 뉴스룸에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보내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상행동을 보여 종합검사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판다 기지가 하루 만에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며 푸바오의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쓰촨성의 판다 기지에서 SNS에 공개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최신 영상입니다. 실내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죽순을 먹고 있는데 전날 관찰됐던 몸을 떠는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지 측은 사육사와 수의사를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찰했다면서 푸바오의 식욕과 움직임, 배변 활동 등이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 걸음걸이에 체온과 심장박동, 호흡도 정상이라며 혈액과 대소변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 3일 더 내실서 관찰하기 위해 야외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푸바오에게서 나타난 이상 징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원인을 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SNS에는 푸바오가 죽순을 먹다가 몸을 덜덜 떨며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수 올라와 우려를 낳았습니다. 他走路的时候比较好，但是一坐下来吃起东西的时候呢，一直在抖动啊，我也不了解是什么情况，反正非常非常的担心呐。
관람객들이 기지 측에 이상 징후를 먼저 알렸고 중국 SNS엔 푸바오 경련이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용인 에버랜드에서 중국으로 보낸 뒤 건강 이상이나 푸대접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던 푸바오. 다시 건강 이상설로 도마에 오르자 기지 측이 하루 만에 검진 결과 자막을 넣은 최신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 조기 진화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12월 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